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출입 업무 부분 맡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저희 수출입 실무 기초부터 해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저는 전체 내용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수업 목적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내가 여기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거 위주로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같이 볼 건데 첫 번째 목차부터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에 가보시면 수출입 실무 기초라고 써 있고요. 수출입 실무 기초, 다음 제 2장은 수입 실무, 제 3장은 수출 실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외국한을 송금하고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입 업무라고 하는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수출입 업무에 따라서 수출을 하게 되면 대금을 받을 것이고, 수입을 하게 됐을 때는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출입 실무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가보시면 제 1절 수출입 거래 개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무역과 수출입 거래 정의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크게 한번 구분을 지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무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역이라는 용어는 좀 익숙한 용어긴 한데 또 막상 무역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딱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크게 보면 좁게 보는 의미와 넓게 보는 의미가 있는데, 일단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좁게 보는 의미로 말씀드려보면요, 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물품 등을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다. 그 거래라는 표현은 수출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물품의 수출입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다 구체화시켜서 보다 폭넓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무역이라 하는 것들은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경상거래라고 부르는 게 있고 자본거래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좀 익숙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용어이기도 하겠네요. 경상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또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첫 번째 무역거래라고 말을 쓰고, 두 번째로는 무역외거래라고 말을 씁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 물품 거래, 즉 물품의 수출입을 말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좁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협의의 무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봤었던 그 물품 있죠,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저희가 무역 거래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이 아니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품 말고도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용역을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자본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품이 아니라 그 밖에 용역이라든지 어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역이 아닌 무역 외 거래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무역이라는 것들은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품이 아닌 무역 외 거래 같은 경우는 그 밖에 용역이나 어떤 무채물과 같은, 그러니까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유채물이라 말할 수가 있거든요. 유채물 또는 유형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채물 말고 무채물, 그다음에 용역 이런 것들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거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금을 주고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의 이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갈 수 있을까요? 저희 교재 잠깐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첫 번째 내용 가보니까요, 무역거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경상거래, 그다음 투자거래, 자본거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경상거래, 자본거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상거래라는 것은 또 무역거래하고 무역외 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밑에 가보니까 이제 무역이라 하는 것, 일반적인 무역의 정의는 물품을, 유형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을 말하고 물품이 아닌 그 밖의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이라든지 전자 형태의 무채물 같은 경우는 무역 외 거래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관계되는 법령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무역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외무역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법률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외무역법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물품을 해외로 보낼 때 반대로 물품을 받을 때 즉 수출입을 할 때 거의 반드시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무역 거래를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인 대외무역법에서는 이제 무역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이라 하는 것은 이제 물품 등의 수출입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품 등의 수출입. 자, 물품 등의 수출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대외무역법에서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물품 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물품은 들어갈 것이고요. 물품하고 그 다음에 용역,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그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의 수출과 수입을 무역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물품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되게 간단합니다. 유채물 또는 유형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채물 또는 유형물. 말 그대로 형태를 갖고 있는 모든 물품, 즉 동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제외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의 경우에 제외되는 게 뭐냐면은 동산이긴 한데 지급수단 같은 것은 제외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환어음이라든지 수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음, 수표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동산이기 때문에 형태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물품이라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자체로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유가증권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채물인 것, 형태가 갖고 있는 유채물인 건 맞지만 이거에 보다 구체화시켜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다면 그 내용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저희가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상에서는 일단은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물 말하고 있고, 용역이라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용역.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권리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흔히 컨설팅을 제공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보다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문적인 어떤 그런 컨설팅, 경영 컨설팅 같은 것을 제공받았다.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노하우 같은 걸 받는다든지,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상담을 받는다든지, 조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말할 텐데, 이렇게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수행하는 어떤 특정 사업을 제공받는 것, 이것을 바로 용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런 컨설팅과 같은 거 말고 저희가 권리를 받는 거 있어요. 권리를 어떤 허락받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식재산권이라 부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그런 것 중에서 특허권이라든지 저작권과 같은 저작권, 그 다음에 나머지 특허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특허권 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정 등록이 된 것들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어떤 행정 절차를 거친 것이 들어가야 되지만 저작권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봤습니다. 크게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권리를 주고받는 것들, 그런 경영 수행받는 것들, 밑에 것은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것들을 용역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지금 용역에 대한 그 범위가 들어가 있게 돼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이 사업, 특정 사업을 이렇게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밑에 보니까 뭐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 시스템, 뭐 문화 자본,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 운수업, 관광 사업, 뭐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식 기반의 용역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다 통째로 하나씩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내용 자체가 어떤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들. 여기 정확히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볼게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 설계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도 뭐 전체 다를 통째로 암기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저작권 등, 그다음 특허권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씩 다 들어봤었던 그런 권리죠. 특히 뭐 특허권이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거고,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정도는, 뭐 실용신안권 정도는 저희가 뭐 주변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었던 그런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진 거 보니까요, 이런 것들의 양도, 그다음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늘상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통상적인 어떤 사용 실시권이 허락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슨 권리의 양도나 어떤 전용 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 실시권의 허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역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지식재산권이라 말을 쓸 때 이게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개발한, 뭐 설정 등록한 어떤 권리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권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그것의 어떤 설정 등록이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설정 등록된 그 범위, 그 지역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개발된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특허청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설정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설정 등록을 해놓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 국가에서는 전혀 그거랑은 관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 범위가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서 앞에 그 범위가 제한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표현이 붙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국내라고 했을 때는 국내라고 말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그 당사국 국제 간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국내의 법령,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 등록된, 두 번째,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런 말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법이라든지 조약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그 권리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넘겨보시면은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데 이것도 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뭐 다들 들어봤었던 용어이기 때문에 익숙하죠. 두 번째, 소프트웨어 말고는 저희가 어떤 영상물,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말고 영상이나 어떤 음향, 음성물 그와 같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고 처리한 것들,
디지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고 처리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1 플러스 2. 이것을 집합체라고 말을 쓰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1과 2의 집합체를 저희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정확히 어떻게 말을 쓰고 있냐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에 가보니까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라고 써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 잠깐 보겠습니다.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들은 익히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 제가 아까 전에 뭐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영상물이라 말을 썼는데요. 뭐 음향도 있을 거고 영상도 있을 거고 뭐 문자, 뭐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그런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법률을 볼 때 이거 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뭐뭐 중에 뭐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은 앞에 것만 보고 가는 게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중에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을 한정, 범위를 제한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고 처리된 자료, 정보 등이라 해가지고 전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따로 고시하고 있는 것들만 대상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가보니까 영상물 나와 있고요.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상물 같은 경우는 영화, 뭐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쯤 다 주변에서 봤었던, 익히 알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전자서적 같은 경우도 이제 흔히 익숙한 거죠. 네, 그런 것들, 문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위에 나왔던 제1호, 2호의 집합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집합체 플러스 이제 그 밖에 알파가 되는데 이것들 모두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뭐 경상거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상거래라고 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써놨었죠. 경상거래, 자본거래 했을 때 경상거래는 무역거래, 무역외 거래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말을 쓰죠. 경상거래라는 것들은 사실은 정확한 용어를 말하면은 자본거래가 아닌 것을 말하는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경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발생하는 거래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본거래가 아닌 나머지 거래를 다 경상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거래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거래 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물품 등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물품이 아니라 자본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금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해외 부동산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저희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권리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무형의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무형이긴 한데 얘네들은 전자 형태의 무체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본의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투자 또는 자본, 투자 및 자본 거래라고 명칭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가보니까 이제 무역거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역은 수출입을 말한다고 했으니 수출입 거래를 말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무역 외 거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보셨던 여기 용역하고 그다음에 전자 형태의 무체물을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행거래, 운수거래, 보험거래, 투자 수익, 정부거래, 이전거래, 기타 서비스 거래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겠네요. 투자 수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자본거래가 아닌가, 투자거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예외적으로 좀 주의할 수 있도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볼게요. 밑에 보니까 투자 및 자본거래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 금전대차,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금전대차. 뭐죠? 일정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빌려가는 것이고, 금전대차는 자금, 그죠? 금전을 빌려가는 것이고, 뭐 예금 거래, 증권 거래, 부동산 거래, 직접 투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겠죠? 뭐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물 또는 무형물이라더라도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출입을 하는 것들은 저희가 경상거래라 말을 쓰는 반면에 그 밖의 것들, 즉 자본이 움직이는 것들은 자본거래라고 명칭을 쓰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경상거래라고 하는 거하고 자본거래를 하는 것의 성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저희가 경상거래를 하는 것들은 일단은 이게 이동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정부 입장이 봤을 때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어떤 컨트롤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확인이 되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게 있어요. 당연히 수출입을 하게 되면 수출입 신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이라 하는 것들도 저희가 별도로 해외로 송금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게 있어요. 용역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추적할 수가 있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주고받은 게 있다고 할 거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게 있는데, 자본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본거래를 하는 것들은 이제 돈과 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규제를 하고 있냐면은 경상거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신고를 요하지 않아요. 즉 어떤 정부 기관, 즉 은행에다가 외국한 거래은행이나 어떤 한국은행 쪽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게 만드는 사유가 몇 가지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 제3자 지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지급 말고는 상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상호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기간을 초과해서 발생하게 되는 뭐 지급이나 수령, 뭐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하는 어떤 지급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본거래 같은 경우는 이것이 원칙적인 내용 자체가 신고라고 하는 그런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자본거래는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허가까지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행정 절차상 그런 허가라고 말을 쓰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줄 때 보통 저희가 허가라는 명칭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주변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전략물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전략물자가 뭐냐면 전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저희가 이중 용도 물품이라고 말을 쓰는데 그런 물품의 종류를 이렇게 저희가 수출하게 됐을 때는 이것이 만약에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세관장이 아니죠. 그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전략물자 관리원장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때도 원래 원칙은 수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건데 예외적으로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만 허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거래 정의 하나씩 볼게요. 자, 이제는 아까 봤던 게 범위를 봤었어요. 지금 저희가 대외무역법상에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첫 번째 무역의 어떤 객체라 볼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물품 등, 물품,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그다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수출입이 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제 무역이라 하는 것들은 수출입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출의 정의와 수입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의 정의, 이거는 저희가 대상별로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물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역, 세 번째로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되는데 저희가 수출입을 말을 할 때는 용역하고 전자 형태 무채물은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도 무방해요. 그만큼 내용이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희 관세법에서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수출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수출이라고 말을 쓰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는 거 말고도 이게 세 번째 보게 되면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들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들도 저희가 대외무역법에서 수출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용어는 외국인도 수출 이렇게 말을 쓰는데 이것도 수출로 간주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영역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영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영토는 있는 게 아니지만 영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인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장소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선박이거든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 해외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어떤 수산물, 광물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도 우리나라 물건으로 봅니다. 즉 우리나라 선박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나라 영역으로 간주하는 거죠. 영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도 국내라고 보는 거예요. 국내로 간주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해외, 우리 외국이잖아요. 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박이 외국에서 어떤 이렇게 채취 포획한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획한 다음에 얘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 판매하는 거. 매도라고 말을 쓰겠죠. 판매, 매도. 이 경우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관세법상에 보세 판매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수입 통관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를 보세 구역이라고 그러니까 보세 화물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관세법상에서 외국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수입이라고 말을 쓰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보세 구역에 물품을 갖다 두는 것은 반입하는 것은 수입이라고 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냐면 원래 원칙적으로 외국 물품이 국내로 반입이 되면 그것은 수입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서 다 수입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시키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부당하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보세구역이 뭐냐면 관세 부과를 유예시키는 그런 장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물품이 수입되면 관세를 부과시키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반입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갔을 때는 즉 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거기서는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바로 수입 신고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즉 관세 부과를 유예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 중에 저희가 보세 판매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보세 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익숙한 용어는 아닐 거고 저희가 주변에 들었던 것 중에서는 면세점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면세점이 바로 보세 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세 판매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생산품을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 매도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저희가 수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건데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는 거랑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들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조금 이거는 사실 나중에 좀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모니터링하기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들은 비록 물품 자체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국내에서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희가 수출을 하고 나면 수출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외화 획득이죠.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외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외화, 즉 유상거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돈을 주고받는, 즉 내가 수출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바로 수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유상이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대상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즉 무상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단 여기는 가능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유상, 무상 여부를 불문합니다. 즉 유상, 무상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물품 자체만 이동이 된다면, 우리나라 영역에서 외국으로 이 물품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수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죠. 유상, 무상 여부를 불문한다라는 거랑 유상은 가능하지만 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꿔서 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동하는 모든 물품을 수출로 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무상 건들도,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무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수출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X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마지막 나머지 하나는 되게 간단합니다. 용역하고 무채물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가 외국한 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주자라고 하는 게 있고 비거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라고 명칭을 쓰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는 다 거주자라 볼 수 있어요. 거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비거주자가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구분 기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희가 거주기간이에요. 거주기간. 얼마나 살았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저희는 다 여기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아닌 이상은 해외에서 있다가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면 저희는 다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외국한 거래법상 거주자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여행을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외국인은 당연히 비거주자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삼기 때문에 처음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머물렀던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된다고 넘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분류가 바뀌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좀 오래 머물러 있다가 복귀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처음에 나갈 때는 거주자였겠지만 다시 복귀할 때는 비거주자라는 명목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겠죠. 이것은 주의할 게 뭐냐면 국적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업활동이 있는데요.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활동.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TV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샘 오칠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자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어떤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자는 거주자라고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 자들은 그것에 따라서 분류가 새로 맞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잘 돼서 지사를 만든 거예요. 해외에서 만들어가지고 해외 지사에 설치를 하고 사람을 보낸 거죠. 보냈다고 했을 경우에 처음에 나갈 때는 우리나라 거주자로 분류됐겠지만 거기 현지에 가서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비거주자라고 분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보면 거주자라고 하는 거랑 비거주자 얘기했을 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하고 외국인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수출이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처럼 즉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어떤 용역이나 전세 형태의 무채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것을 수출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만 그건 있기는 해요.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전자 형태 무채물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흔히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 담고 갈 때 USB라고 하는 거에 담아가지고 그걸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냥 제공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즉 거기서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인도 방법, 제공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교재를 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출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고요. 여기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유상, 무상 여부를 불문한다 말을 썼는데 이것이 명시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거래 성격을 봤을 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매매라고 하는 것들은 돈을 주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상 거래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환이라는 것들도 유상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환거래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간에 어떤 대가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애매하지만 뭐 유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무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임대차, 사용대차는 다 유상이죠. 여기 보시면 그 빌려주고 돈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들은 사용할 권한을 부여해주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유상거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라고 하는 것은 100% 무상이죠. 일방이 이렇게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유상, 뒤에는 무상, 즉 유상거래든 무상거래든 불문하고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거래 형태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게 되면 그 자체가 수출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그다음에 포획한 수산물 이것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외국에 판매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 보세 판매장 여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보세 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잖아요. 보세 판매장에서, 면세점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외국인에게 이렇게 매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이라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뭐 제조, 가공, 조립, 수리, 재생, 개조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수리를 하는 것들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세 번째 이제 유상으로 이런 말 들어가죠. 여기 명백하게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개무역, 외국인도 수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개무역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수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특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 방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섯 번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 형태의 무채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보통신망이라고 말을 쓰는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그 밑에 가보니까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라고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USB라든지 아니면 제가 노트북이 있다고 한다면 노트북에다가 저장해 놓은 상태로 노트북 자체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넘겨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수출까지 보게 되면은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들보다 좀 더 구체화시켜서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